그러면 이어서 오늘 컨퍼런스를 위해 특별히 자리해 주신 분들 모시고 특별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전 세계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국제 행사인 만큼 지금부터는 영어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역 수신기 착용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채널 1번이 한국어입니다.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all the 다시 한번 participants.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5회 세계 항공 컨퍼런스를 위해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김지윤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방송인 겸 정치평론가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지윤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또 참석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제5회 세계 항공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2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특별대담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20년 전에 상당히 환영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따라서 한국과 미국을 비행기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가봤을 때 너무나도 대단한 새로운 공항이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공항으로 직접 데려다 주시거나 픽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공항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가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들을 남겼는데요. 정치과학자로서 세계화가 끝났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제 협력이 국내 이익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팬데믹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미래는 팬데믹 이후에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궁금점을 풀기 위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학자를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님을 모셨는데요. 다빈치 연구소 설립자 겸 소장님이십니다. IBM에서 엔지니어로서 출발을 하셨는데 275개의 상을 수상하시면서 최다 수상 엔지니어가 되셨고 지금은 구글에서 1위로 생각하는 미래학자가 되셨습니다. 다빈치 연구소 설립자 겸 소장님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프레이 미래학자님께서는 다가오는 변혁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토마스 프레이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 날개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매년 8개국에서 10개국 정도 출장을 가곤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한국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8월에 도착해서 9월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국제 항공업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역동적으로 많은 것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변화를 늘 주목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징조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관심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앞으로의 변화와 관련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트랙션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을 하는 과정은 선한 의도와 실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분리해 봅니다. 정말 놀랍게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술들이 팬데믹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모델 3를 처음 도입했을 때 저는 이것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 론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트위터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몰랐고 어떤 모습일지도 몰랐고 어떠한 스펙의 엔진을 갖고 있을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몇 개월 이내에 45만 명이 예약금을 걸고 이 차를 기다렸습니다. 2년 이상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품 론칭으로서는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론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는 120년째 개발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도 100년 이상 계속해서 개발 중이죠. 지난 120년 동안 자동차 디자이너들을 보면 한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디자이닝이 됩니다. 운전을 위해서 디자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운전을 하는 사람은 이 한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자동차를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으로 가면 운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스티링 휠을 통해서 인간과 자동차가 상호작용하고 대시보드와 페달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에 집중해서 디자이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수치화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측정 방법과 통계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수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집중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디자이닝을 하는 것이 과연 같은 직업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미래로 가게 되면 이러한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서 예전의 직업이 같은 직업이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상 니치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개인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2019년을 생각을 해보면 2019년은 할 수 있었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못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콘서트에서도 갔었고 축제에도 갔었고 코미디 클럽에도 갔었고 크루즈도 탔었죠. 크루즈 업계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많이 타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퍼레이드도 없어졌죠. 또한 전문적인 스포츠 행사도 이제 관중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관들도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엑스포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출장객을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지연이 되고 있고 전혀 개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한 버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돌아보곤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본능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과거를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과거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모든 정보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알기 쉽고 우리가 살 시기는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걸어가면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학자로서 돌아서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창조되고 있을까요? 미래는 모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각각 다르겠죠.
사람들은 오늘날 결정을 내릴 때 미래가 어떨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꾸로 생각을 하죠. 오늘날 하는 일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를 통해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게 되면 오늘날의 의사결정도 바꾸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변화시켜서 오늘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레리 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미래를 놓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팬데믹은 우리가 다 놓쳤죠. 팬데믹과 관련된 타이밍, 우리에게 미칠 영향 모두 놓쳤습니다. 계획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아주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오스의 시대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대한 재부팅의 시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내 삶에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목적과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는 시기가 되었죠. 저는 10가지 장기적인 트렌드를 항공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각각 또 천천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용이 높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항공업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더 흐름이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결이 되고 있고 능력도 많아지고 업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출장의 수요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공항과의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고 있고 에어택시는 이제는 초개인화된 항공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고 드론 배달은 에어택시와 연결이 되면서 미니 공항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면 여행 경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교통이 가장 큰 파괴적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튜브 교통은 공항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교통수단이 통합되는 허브가 될 것이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인해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항공기의 파일럿이 없어질 것이고 자율주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고 있고 또 취약한 계층은 더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억 명의 사람들이 조만간 극빈층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도 문을 닫고 있고 또 많은 그런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재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제 상향 하달식의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의 사회는 좀 더 유동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고 능력이 향상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타링크를 한번 보시면은 전 세계 40% 정도의 인구는 인터넷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40억 명의 새로운 유저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빈곤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업가들이 글로벌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즉, 각 국가 정부의 통신 독점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독점의 어떤 영역들이 해체될 것입니다. 스타링크를 보면은 계획에 따르면 약 3만 개의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약 1만 개의 위성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링크에 경쟁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죠. 아마존의 쿠이퍼 프로그램에 따르면 약 3,200여 개의 위성이 발사될 것이라고 합니다. 웜웹도 있고 이리디움도 있고 삼성은 4,600개를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이 약 10,000개 정도의 위성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궤도로 쏘아 올려질 것이고 과거보다도 높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재택으로 인해서 사업 출장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문화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직원들의 실적을 위주로 해서 직원들을 관리함에 따라서 시간 관리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바쁜 척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업무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거에 그 대기업들의 경우에를 보면은 직원들이 넓은 공간에 빽빽하게 앉아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재택을 확산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갈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웰빙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 많은 동료들이 서로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도시의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공항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그 근접성의 우선순위가 계속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사는지 그 크게 상관을 하지 않게 되었고 또한 매일 또는 매주 또는 매월 공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탈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 좀 더 쾌적한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이 높은 그런 근로자들일수록 좀 더 여유로운 그런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와 북미와 유럽 지역을 보면 앞으로 굉장히 분산화된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에어택시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에어택시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어택시가 곧 도입이 되면은 매우 개인화된 그런 항공운송 시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2025년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거의 5만 개 정도의 드론이 매일 하늘을 날아다니게 될 것이고 또한 도시와 또 군에서 이러한 드론을 관리하기 위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이 이용이 되면서 도시의 모델 자체도 바뀌게 될 것이고 디지털 도시 모델을 만들므로써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디지털 도시 모델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검색 엔진도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검색 엔진이라는 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기술 적용이 되고 또 센서들이 적용이 되고 냄새에서 맛 그리고 기압에서 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 텍스처라든지 또 중력의 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센스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써 결국 물리적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검색 엔진을 적용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견의 위험한 그 전염병이 어디에서 퍼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에서 지금 현재 가장 길이 막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존 도우라는 사람이 제인 도우로 가기 위해 어떠한 경로를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에서 또는 어떤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 또는 다리는 무엇인지 등등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에어택시가 도입이 되고 드론 배달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드론 배달은 로켓과 같은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짧은 비디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잠깐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에어버스에서 만든 짧은 동영상입니다.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물론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에어택시나 또 배달 드론을 도시에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그 거리가 확보가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에어택시가 국가 간을 비행을 할 수 있는지 대륙간을 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20년 혹은 5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방향으로의 연구를 계속을 하게 될 텐데요. 과거에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가 메인프레임에서 전진을 해서 PC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또 PC를 당분간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으로 또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면서 메인프레임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미니 공항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요. 높은 건물의 옥상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다양한 공간을 이용을 하고 그 모양도 또 다양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표준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상당히 조만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5만 개 정도의 드론이 도시 상공을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공간에 대한 관리와 또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동향은 사람들이 비대면을 선호하면서 이 여행의 방식도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만남에 대한 두려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악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리석은 것의 상징이 되고 있죠. 자율주행 교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텐데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이 될 것이고 2025년이 되면 전기차는 1,500km까지 한 번 충전으로 갈 수가 있게 되고 충전 시간은 10분 이하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동시에 IC 엔진은 이제 거의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25년이 되면 생산이 중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그렇게나 빨리 생산 중단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스티링 휠도 예전 전화기처럼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율주행 모바일 사업도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업의 세계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뭔가를 사야 한다면 편의점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편의점이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해서 내가 가서 이것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쇼핑을 다 하면 그 다음 부르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매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사무실도 가능해질 것이고 자율주행 회의실도 가능해질 것이고 이사회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리 수업을 하고 있다면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태워서 요리 수업을 하고 또 다시 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미용실도 생기게 되고 자율주행 애완견 미용소도 생기게 됩니다. 자율주행 은행도 생기게 되고 자율주행 자전과 수리점도 생기게 됩니다. 자율주행 네일샵도 생기게 되고 또 자율주행 소매점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형태와 크기로 탄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녁 때에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원격에서 이러한 형태를 세워놓고 로봇 바텐더들이 음료를 서빙할 수가 있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퍼레이드가 있다. 혹은 야구 경기, 농구 경기가 있다면 그 근처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원격으로 호텔 룸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 근처에서 호텔 룸을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국제회의가 끝나게 되면 이 호텔 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재정립하면 입원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하면 그 위기로 입원실을 옮겨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의료 업계도 지금 현재 여러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한 진료소를 집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되고 다양한 진단과 검진을 개인에 대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래의 쇼핑몰을 보면 아마도 대형 창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형 창고를 아침에 열어서 그 안에 있던 자율주행 매장들이 혹은 무인 매장들이 그 안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되겠죠. 튜브 교통으로 인해서 공항이 여러 교통수단이 같이 있는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공항과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러한 다양한 튜브 형태의 교통수단이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튜브 형태의 교통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와 같은 교통수단들을 현실에서 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형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트렌드인데 가까운 미래에 항공기에서 파일럿이 필요 없게 만들게 되면서 모든 무인 주행의 모니터링 수단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결국은 트랙터이던 크루즈 선박이던 발전소의 터바인이던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 설비들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유지 보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측적 유지 보수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디지털 트윈 기술의 다음 단계는 원격 로봇 기술입니다. 다비치 수술 로봇을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수술도 가능해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원격에서 농기계를 운영을 한다든지 건설 설비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기 안에 파일럿은 얼마나 더 오래 필요할까요? 그러면 파일럿들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운영하게 되는 시대는 얼마나 먼 미래일까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인간을 닮을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아주 멀리에서부터 우리를 진료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가장 암흑기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미래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재고용하기 위해서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가 프로젝트의 시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변화와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8종류의 메가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브리지 프로젝트, 화성의 식민화, 튜브 형태의 교통 네트워크, 플로팅 아일랜드, 대량의 에너지 저장 등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4브리지 프로젝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개의 주요 가교가 지금 부족합니다. 베어링 스트레이트에 있는 부분, 데리언 갭, 즉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데리언 갭이 있고요. 한국과 일본을 연결을 하는 터널. 그렇게 되면 일본이 아시아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브롤터 터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콩 마카오 교각이 세계 최장 교각입니다. 55km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프로젝트들은 이것보다 훨씬 긴 다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화성을 식민지화하게 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미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업계가 될 것입니다. 화성에서 이루어지지만 지구상에 엄청난 업계가 될 것이고요. 튜브 형태의 교통 인프라는 현재 이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장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50년, 80년, 100년이 걸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플로팅 아일랜드 혹은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고 오시아넥 컨셉트입니다. 여기에서는 플로팅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캐테고리 5의 태풍을 견뎌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고 10만 명씩 살 수 있는 형태의 시티입니다. 대량 에너지 저장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와이파이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와 경쟁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 호텔도 하나의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2027년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에 온라인상에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가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전 세계적인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리엄 깁슨이 이야기를 한 대로 미래는 이미 와 있지만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인류는 앞으로 20년 동안 변화하는 내용이 역사상의 모든 변화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어깨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한 대로 여러분들이야말로 미래를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Epiphany Z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내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로 나와 있고 오디오북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Future RD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Future RD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뉴스레터에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머스 프레이 미래학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도 있고 또 미리 사전에 접수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과거에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과거에도 언급을 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약 20억 개의 그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용의 대부분은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도 서비스업 위주로 그렇게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팬데믹이 이러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노력을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역량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사업들 또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슈퍼 고용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기그 경제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기그 노동자가 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점이고 또 비즈니스로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교육 그리고 대학 교육이 이 부분이 부족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따른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변화의 과정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팬데믹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해주신 기사들 중에 이러한 팬데믹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R이나 VR 스크리닝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조금은 경각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개인정보를 많이 포기한 상황입니다. 공공보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죠. 우리의 동선에 대한 정보도 수집이 되고 있고 외식을 할 때에도 QR코드를 찍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가 어느 정도 희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힘이 더 강해졌을 때 이것을 다시 잡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들어올 때 스캐닝을 해서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찾는 것,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여권이 생겨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백신 여권에 매년 맞는 독감 주사도 추가를 해야 되고 또 코로나 23이 나오면 그것을 또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항공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약업계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계속 백신을 맞아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해서 백신이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개개인의 권한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더 많은 역량을 갖게 되면 이것이 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손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당국이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때 투명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좋은 답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가 한 50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조언하실 것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것은 문화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젊은 여성분들 경우에는 출산에 그런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현재 전 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6개 국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전체의 출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앙골라, 파키스탄, 이디오피아, 몽골 등과 같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 정도의 어떤 인구 추가가 이런 6개 국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이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소 중요도가 낮은 국가들이었습니다. 관심이 좀 적었죠.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문화 또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이를 계기로 삼아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을 때 한국의 젊은 세대가 좀 더 가족을 꾸리는 것에 관심을 가질까 고민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을 해야 하겠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의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여파를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네, 애석하게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너무나도 애석한 상황입니다. 유익한 또 흥미로운 대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토마스 프레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청중분들께서도 굉장히 훌륭한 대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인천국제공항에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프레이 소장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간 내주시고 또 많은 의견 나눠주신 김지윤 박사님과 토마스 프레이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fruitful time.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토마스 프레이 소장님과 김지윤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항공업계는 가장 큰 변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마스 프레이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유례없는 기회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항공업계를 더욱더 혁신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